자,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의 절대 법칙, 최영 선생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2015 수능을 이제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입니다. 겨울방학 이제 잘 열심히들 지나고 계실 텐데요. 겨울방학이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요한 겨울방학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보낼 것이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특히나 이 생명과학 같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그죠?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1년의 그 생명과학 그 학습 과정과 그 다음에 이번 겨울방학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겨울방학 생명과학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되면은요, 여러분들 만점 수능 생명과학이다. 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겨울방학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학년, 2학년을 거쳐오면서 그 내신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도 단편적인 내용들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것들만 판단하는 것에, 즉 내신형 문제, 내신형 개념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겨울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그런 내신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학습되어 온 그런 내용들을 수능적 사고에 맞게 다시 한번 사고로 확립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유형을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능적 사고.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어떻게 내가 수능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갈 것이냐. 그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그렇죠, 그 수능에 맞는 그러면 유형을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선생님 1년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1년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수능적 사고를 먼저 확립을 한다. 그 다음에 유형을 파악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유형들, 어떤 수능적 사고와 유형 파악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를 볼 것이고,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할 거예요? 단원별 핵심 문제풀이 및 그 다음에 파이널 최종 점검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수능적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형 파악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가져갈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시기에 따라 항상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수능적 사고를 가져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단원별 유형을 파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수능적 사고와 그 다음에 이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 그 시기는요, 우리가 2015 수능을 준비하는 1단계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겨울방학부터 해가지고요. 그죠? 지금부터 해서 3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 이제 겨울방학부터 해서요. 자, 언제까지? 3월달 교육청 시험까지를 여러분들이 요 수능적 사고와 유형을 파악하는 그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개념 정리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왜? 개념을 정리하고요. 선생님, 그런데 탐구는 문제풀이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개념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과 문제의 비율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개념과 문제의 비율이 중요한데, 그 개념과 문제의 비율은, 이 개념은 70%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문제를 30% 비중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금 더, 내가 좀 개념이 좀 약하다 싶은 학생들은요, 이 비중을 좀 더 높이셔도 됩니다. 자, 누구를? 이 개념을 몇 %까지? 80%까지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20% 정도까지로 여러분들 낮추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본인에 따라서 여러분들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시는 겁니다. 내신에서 어느 정도 등급을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대 3의 어떤 개념과 문제의 비율. 그 다음에 내신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좀 많이 부족했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느꼈던 학생들은 개념 80%와 문제 20%.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겨울방학부터 해서 이 3월 교육청까지는요. 문제 위주보다는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런 비율을 따져가면서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개념을 정리하고 완벽하게 꼼꼼하게 갈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사실상 앞으로는 그 개념을 마음 편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 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수능적 개념과 내신에 대한 개념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 부분은요, 아마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의고사 문제와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자,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가 있겠죠. 그 기출된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단원의 그 단편적인 내용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2학년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 간, 단원 간 복합적, 유기적 관계, 그리고 어떤 개념에 대한 확장까지를 묻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보기에 추론 형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적 문제, 고등학교 3학년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자, 혹시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 근데 문제풀이가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예, 개념 70, 문제 30, 개념 80, 문제 20.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능적 개념, 수능적 사고, 그 다음에 유형 파악이지 그 문제를 통한 실력 향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단원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거다, 라는 식의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 단원은 이런 예외도 있네, 이 단원은 이런 것도 있네, 이 단원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을 주지 말고 이 단원의 핵심은 이거야, 이 단원은 이게 가장 중요해 라는 식의 핵심을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요, 적은 문제를 반복해서, 그리고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단원의 핵심은 무엇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자, 그래,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개념과 문제 중에 개념 중심으로 문제는 요만큼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될 것 같아, 자신이 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내가 개념을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되느냐. 참 쉽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위권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그 다음에 하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은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아요. 솔직히 본인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나온다 라는 걸 알아요. 자, 이 상위권 학생들은요, 굳이 뭐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절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개인적인 학습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학습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지금까지 어떤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 이런 걸 통해서 학습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라는 이 중하위권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중하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이거예요. 특히 뭐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공부를 안 했다, 그러니까 모른다가 아니라 이건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어떤 식이 좀 더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서 현장 수강을 하시든 아니면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내가 끌어나가야 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인강 이거 다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독하게 마음 딱 독하게 마음을 먹고서 이거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이거 가능할까? 이런 걸 고민할 때는 이미 지났다라는 거죠. 내가 선택을 했고 이 선택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과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이라는 걸 볼 텐데, 물론 생명과학은 1과 2가 있지만 지금은 생명과학 1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생명과학 1의 그 단원별 어떤 핵심 공략, 총 4개의 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원별 핵심 공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어떠한 단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보시게 되면은요, 총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단원 같은 경우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생명과학의 이해고요. 2단원은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자, 3단원은요, 뭡니까? 그렇죠. 항상성과 건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은요, 자연 속의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됐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총 4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단원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중위권, 중하위권은 잘 모르신다 그랬죠? 지금부터 중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부분이 나중에 깨알 같은 어떤 도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입니다. 1단원은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생명 현상,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가 나왔습니다.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가 나왔는데, 이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는요,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바로 생물과 누구에 대해서, 이 무생물의 차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그러면 그 결과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에서 누가 갖는, 이 생물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생명체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던데, 그러면 그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생물의 구성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생물의 구성체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런데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보는 거는 누가? 그렇지. 바로 동물도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식물이라는 것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동물의 구성체제와 식물의 구성체제, 결국은 생물의 구성체제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1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생명과학을 탐구함에 있어서 그 과학의 탐구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단원이 또 1단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 2단원입니다. 2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마도 가장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2단원은 누굽니까? 바로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그 중에서 누굽니까? 이 생명의 연속성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생명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생명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우선에, 그렇죠.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했을 때 먼저 등장하는 게 세포분열입니다. 이 세포분열 중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체세포분열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감수분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생식세포분열. 동의하니? 그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체세포분열 있고 감수분열 있죠. 수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봤을 때 이 감수분열. 이 감수분열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수분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백지를 놔두고 그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이 돼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이 생명의 연속성은 감수분열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2014 수능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거 바로 유전입니다. 자, 바로 무슨 얘기냐? 이 단원에서 등장하는 이제 유전에 대한 부분인데, 유전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요, 방법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문제를 줍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쭉 풀어주고 나면은 이해하니라고 물어보면 이해한대요. 당연하죠. 그죠? 이해하게끔 만들어 온 문제들입니다. 제가 집에서 풀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게끔.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한 것과 여러분께 된 거는 다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전을 공부하실 때는 이해됐다 해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께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보시게 되면 직접 적용이 가능하냐? 그 말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모르는 아이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문제는 여러분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 유전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이해를 했다가 중요한 겁니까? 아이고 대답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아니고요. 뭡니까? 남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자유롭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여러분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유전은 그 부분들을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고 유전은요. 개념 우리가 이제 확립을 할 때 유형 파악을 할 때는 되게 다양한 문제보다는 집중적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풀어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들까지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기는 정해진 문제를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푸는 그런 식을 통해서 유형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단원인데요. 3단원. 이 3단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이 3단원은. 이거 내용 진짜 많은데요. 항상성과 건강입니다. 3단원 같은 경우는 항상성과 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단원은요, 또 주제가 소주제로 3가지로 또 나눠져요. 3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3가지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각각의 기관계에 대한 작용들, 기관계의 상호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소화계라든가 순환계라든가 호흡계라든가 배설계 이런 식의 어떤 기관계의 상호작용 부분. 자, 그 다음에 어떤 이 자극의 전달 부분에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항상성 부분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내용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용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게 유리하시냐? 먼저 우선순위를 좀 정리를 하시고서 문제를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누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느냐? 누가 더 여러분들을 더 괴롭힐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시면 되는데 어느 부분이냐면은 자, 이 부분은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인 부분만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방어작용을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방어작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어작용. 왜 그러냐면은 이 방어작용 같은 경우가 내용 자체가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 자체가 깊이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측면으로 많이들 생각하시고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라는 이 자극의 전달과 항상성 이 부분. 이거는 깊이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학습을 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은 출제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방어작용을 먼저 공부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의 어떤 그 양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우선순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라는 요거 이 기관계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연결을 시켜서 각각의 기관계 우리 몸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좀 연결을 시켜서 보신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단원은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4단원인데요. 이 4단원 같은 경우는 뭐냐? 우선 이 4단원은요,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이에요. 예, 자연 속의 인간. 야, 이거 말로만 들으면은 자연 속의 인간이다 해가지고 말만 들으면 되게 어떤 그냥 점수 막 줄 것 같은 그런 단원이죠. 그죠? 자연 속의 인간. 그죠? 막 점수 그냥 줄 것 같아. 근데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상당히 내용 방대하고요. 이 부분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용어적인 정리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이 단원, 4단원에서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용어를 정리를 잘 안 해놔요. 그래서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통해서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개념이 흔들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실수가 발생해. 실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맞히는 부분들. 왜? 용어 정리만 하면 맞출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맞히는 부분들을 잘 못 맞추고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 용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어떤 상호작용이냐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체군과 군집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개체군이 무엇이고 군집이 무엇이냐 이런 용어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의 소주제를 연결을 시켜 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얘는 무조건 용어 중심이에요.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 배우는 생태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4단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그냥 생태학입니다. 생태학. 생물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생태학이 얼마나 내용이 방대하냐. 그리고 생태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양한 예들이 등장을 해. 그럼 그 예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바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겨울방학,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긴장되고 정말 많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 절반, 두려움 절반. 아마 지금까지 그랬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철저하고 치밀한 전략이 여러분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3월까지는요. 완벽한 수능적 사고의 확립, 그 다음에 유형 파악입니다. 그것도 생명과학은 어떤 것 위주로 가셔야 되느냐? 바로 요 위주.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것 위주로만 여러분들 가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3월달까지 좋은 시간 보냈다, 알차게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적 향상에 대한 법칙은요. 사실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할 때 성적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2015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좀 더 발빠르게 2015학년도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토요 미니 특강 준비했습니다. 유명 스타 강사를 가까이에서 만나서 생생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토요 미니 특강.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께서 2015학년도 대입 전략 분석과 학습 지원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얼른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강사 김지원입니다. 자, 2014년 수능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아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풀어보시고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죠. 자, 이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솔직히 걱정을 했었어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지 않고 화학을 좀 피해가면 어떡하나. 근데 의외로 지금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많이 만나서 수업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의외로 화학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화학에 대한 선택자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화학에 대한 기대치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소리죠. 문제는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그만큼 어려워지면서 표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치. 따라서 그에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한 문제가 미스가 나더라도 점수가 더 많이 표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들 때문에 많이 화학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선택자가 늘어났다는 소리죠. 이와 같은 화학에 대한 공부법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할지 2014년 화학을 준비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년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이 겨울방학을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요. 우리 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화학, 이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 개념을 잡는다. 기초를 잡는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기초라는 거 누구나 얘기하듯이 예를 들어 수학을 친다면요. 1 더하기 1이 2야. 이런 기초를 잡는 그런 개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초를 잡을 것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초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과학의 상식, 그리고 화학에서 좀 달리 느껴지는 느낌들, 그런 느낌에 대한 것들을 갖다 좀 정확히 잡지 않으면, 그러면 조금 느낌의 차이 때문에 실수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 있으세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음을 갖다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과정. 자, 이 과정에서의 열의 이동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아주 쉬운 얼음이 물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열이 공급되어서 물로 바뀌는 과정.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열이 흡수되기 때문에 흡열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흡열 과정에서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짚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흡열이면 당연히 열을 흡수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흡열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온도의 변화 또는 열의 이동의 방법 그리고 남아있는 얼음이 물이 되어지는 이 반응물에 대한 것들 그 생성물이 되어진 그 물질에 대한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갖다 잘 잡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잡고 가려고 합니다. 기초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안쪽에 반응이 진행되는 개가 있습니다. 개. 그리고 요 주변에 개를 감싸고 있는 그냥 주변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주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열의 이동이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열. 자, 그러면요. 요 개가 얼음인데, 그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부터 개를 향해서 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열이 들어가서 개에서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자, 즉, 이 개에서의 온도 변화가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강할 것이냐. 그래서 개의 온도는 과연 따뜻해질 것이냐 아니면 차가워질 것이냐 이 개념을 한번 잡아보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주변에 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개는 따뜻해질 것이다 또는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고, 또 열이 들어갔으니까 왜 열이 들어갔냐? 흡열 반응이다. 왜 들어갔냐는 측면에서 열이 주변보다 낮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열이 들어갔다는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그쵸? 왜냐? 열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과연 개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죠. 자, 즉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자, 에너지를 생각을 해볼 때요. 자, 반응이 진행되는 반응물이 있습니다. 반응물. 자, 이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되어질 때 에너지의 변화가
어떠한 경우에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온도가 에너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열을 흡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흡열 반응,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즉 발열 반응이 되겠죠. 자, 이런 반응이 진행될 때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왜 열을 흡수했을 것이냐? 자, 우리가 느끼기에는 열이 들어갔으니까 따뜻해져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따뜻해져 라고 느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럼 열을 갖다 흡수해가지고 이 개가 받아들인 게 주변에 열기를 모아서 개는 뜨거워지고 주변은 차가워졌다. 이렇게 본다면은 열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열의 이동 방향 있지 않습니까? 고온에서 저온. 이 방향이 틀려지게 돼요.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으라는 소리죠. 자, 개가 열을 흡수했다. 이걸 아주 쉽게 파스를 붙였다고 생각해보세요. 파스. 어떤 파스를 붙였는데 파스를 붙이니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파스를 붙여 시원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시원한 파스의 느낌은 내 피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그렇죠? 그 파스가 열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 몸의 열이 온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파스는 과연 뜨거워질 것이냐? 아직까지도 헷갈리다면 요거를 얼음으로 바꿔볼게요. 얼음으로 바꿔서 얼음을 내 몸에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음에서 내 피부에 있는 열을 뺏어갔을 것이고 따라서 얼음은 그 열을 흡수해서 물로 녹아버렸을 거란 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녹았을 때 과연 얼음이 녹으면 그 얼음은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차갑죠. 그렇죠? 열을 흡수했다라는 개념은 이 열을 흡수해서 뜨거워졌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 안에 있던 화학 에너지가 주변의 열을 흡수해가지고 화학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가 된다는 소리죠.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는 측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돼요. 자, 우리 요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귀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귀신이 있을 때 이 귀신이 생성될 때 어떤 주변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귀신이 생길 때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쫙 깔립니다. 안개가. 그리고 바람이 슉 불고. 맞죠? 자, 바람이 불고 안개가 깔린다. 요거를 간단하게 뭐 소름이 돋는다, 뭐 촛불이 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귀신이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주변에 왜 싸늘한 느낌에 안개가 깔리게 될까? 그리고 왜 바람이 불어서 촛불을 꺼트릴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귀신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에너지들, 주변에 기들이 모여서 어떤 에너지의 집합체가 형성된 게 귀신이라고 이렇게 놓고 문제를 갖다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런 귀신이 형성되었을 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하나의 에너지 집합체가 형성되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인 거죠. 그러면 귀신이 서 있는 요 주변은 귀신의 더 먼 쪽 주변보다 온도가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진 상태가 될 것이고 더 낮아진 상태가 된다면 더 멀리 있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인 온도차에 의한 기압의 저하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기압 저하에 따라서 바람이 불 것이고 바람이 부니까 촛불은 꺼질 것이고요. 자,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진다. 다시요. 그렇게 촛불이 꺼지면서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바람이 불었는데 그 온도가 낮아진 것 때문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안개가 쫙 깔려질 거란 말이죠. 자, 귀신이 생겼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했습니다.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 자, 이런 흡열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 즉 귀신이라는 덩어리는 싸늘함을 느낀 소름이 돋는 그러한 존재 아닐까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 흡열 과정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의 개념은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흡열 반응이 뭐다 라는 개념을 정확히 접근하고 이해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흡열 반응이 진행됐지만 걔는 뜨거워진다라고 잘못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지요. 자, 다시 중요한 것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 정말 기초적인 내용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고난도의 문제는 볼 것도 없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정의적인 내용의 문제를 갖다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더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초 개념에 충실하게 아주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잘 잡아놔야 된다. 요거를 갖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 개념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잡아진 기초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점점 실력을 갖다 키워갈 겁니다. 키워가면서 문제를 풀겠죠. 자,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은 내가 풀이한 문제를 나만의 문제은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은행.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각 단원별에 대한 내용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공부를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공부를 내가 했다면 그거를 정리해서 수능까지 이어갈 수 있을 장기 레이스를 만들어갈 어떤 방법을 내가 구상하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문제를 풀고 내 문제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갖다가 기초 개념을 갖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면은 맞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풀다가 이거 정말 어려워. 그쵸? 정말 어려워.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틀리는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한 문제밖에 못 맞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느낀 굉장히 고난도.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도 고난도입니다. 이거는. 나는 중요한 게 난 이게 중요해 라고 느낀다면 이 고난도만을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제가 볼 때 성적을 만점을 받기는 좀 힘드세요. 그럼 우리는 만점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1년의 장기 레이스를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혹시 잘못해가지고 한 문제를 틀려서 47점을 맞았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고득점을 만들려고 이렇게 뛰어가고 있다면 이 고난도만을 준비해서는 결코 이런 고득점의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높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냐? 조금 아까 얘기할 때 기초 개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기초 개념. 기초 개념을 잡은 다음에는 문제를 풀겠죠. 자, 문제를 푸는데 개념을 잡았으면 문제를 푼다. 우리 화학적인 거는 조금 느낌이 개념을 잡았을 때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다른 점은 느껴지는 건 좀 있습니다. 뭐 물리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지만 자, 기초를 잡았으면 그걸 문제를 풀 때 문제하고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를 풀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도도 있겠고 풀었는데 틀리는 것도 있더란 소리죠. 제가 볼 때는요. 고난도 문제를 준비하는 거는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은행을 만든다 이 고난도가 빠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도를 준비하시고 분명히 고난도도 내 걸로 만들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나 틀리자마자 맞다 이거 나 이거 왜 틀렸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즉 낚시 문제죠. 낚시 문제. 낚시 문제 이런 게 나온다면 이 낚시 문제는 박스 크게 쳐놓으세요. 박스 크게 쳐놓고 이 낚시 문제 가지고 우리는 요거 가지고 대학 갈 겁니다.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고난도와 낚시 문제 과연 누가 나를 대학을 보내줄지를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준비할 것은 제가 볼 때는 낚시예요. 이거는 성적이 상위권이냐 하위권이냐 중위권이냐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때 상중 하위권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저희가 고2까지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고3이 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상태. 자, 즉 고2까지 내신을 준비했다면 내신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본 적도 있었고 잘 못 본 적도 있었고 단원에 따라서 내가 잘 아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고3이 되었을 때 그 실력 그대로 갈 것이냐. 물론 영향은 미치는 건 맞지만 고3이 될 때 이 실력 그대로 내 성적 그대로 수능까지 갈 것이냐. 그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볼 거는 고3이 되어서는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 이때까지 잡아놨던 고2까지의 내신 물론 알긴 알지만 이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눈은 아직 없다는 소리지. 자, 전체를 아우르는 눈이 없다면 고3이 돼서 새로운 개념을 시작할 때 자, 우리 첫 번째 이렇게 볼 거야. 개념에 대한 강좌를 듣든지 아니면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뭐 책을 보든지요. 개념에 대한 걸 일단 정립을 시키겠죠. 자, 두 번째 할 것은 개념 정립이 잘 되고 났다면 NJ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틀을 갖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파이널 문제를 풀겠죠. 자, 우리 세 가지 단계를 풀어갈 때, 자, 각각의 문제들을 채점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낚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고난도 문제도 있었을 거라는 소리죠. 근데, 이 낚시 문제가 더 중요했다. 낚시 문제는 어떤 문제를 낚시 문제라고 하느냐?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되게 어려워.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럼 고난도예요. 나한테 고난도면 고난도인 거죠. 가다가, 낚시 문제 틀렸어. 난 맞았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풀고 나한테 틀렸어. 틀렸을 때,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박스를 치라고 그랬죠. 틀리자마자, 맞아. 이거 문제, 맞아. 답 3번인데, 뭐 답 2번인데,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나는 이 문제만 풀면 1 더하기 1은 맨날 3이야. 이런 문제 있단 말이야. 1 더하기 1이 그냥 풀면 2인지도 아는데,
꼭 이렇게 풀면 이 문제에서는 3이 나와.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야. 이런 문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풀었는데 4번 문제는 정말 단순 칠 수 있어. 글씨 잘못 읽어서. 그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내가 세모를 치든지 아니면 반원을 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틀렸는데 고난도인지 모르고 틀렸는데 풀다 보니까 야 굉장한 함정과 난이도가 있었네. 다시 별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거는 낚시 문제입니다. 낚시 문제. 왜 이렇게 낚시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냐면요. 고난도 문제는 반드시 올 수능에 나온 문제는 내년에 안 나와요. 올해 수능에 나온 문제가 내년, 후년 그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잘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럼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유형을 익히면 된다. 왜 그렇게 감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난도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도 문제 특징. 고난도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를 갖다 풀 때 어떤 개념을 이용합니다. 화학에서 고난도로 나오는 대표적인 세 단원이 있어요. 뭐 조금 이따가 그건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도 문제는 정말 기초적인 개념에다가 플러스 실마리가 있어요. 실마리가. 요게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이 실마리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데 그냥 기본 개념은 당연히 풀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실마리 때문에 못 푼다? 이 실마리가 똑같은 문제가 내년에 또 나올 것이냐?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유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유형 그걸 잡아놓으면 돼요. 그거를. 근데 실마리에 대한 요 실마리 그 문제를 푸는 매듭 있잖아요. 매듭. 그 매듭에 대한 건 똑같이 절대로 안 나와요. 내년에 똑같이 어려운 게 나온다? 올해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 각종 문제집에서 많은 그 문제를 풀어줬는데 그 똑같이 나온다? 그럼 그 수능에 의미가 없어져. 이건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문제는 아까 요거라고 그랬지. 낚시 문제. 낚시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낚시가 올해 또 나와요. 작년 낚시가 나오고 내년 낚시, 올해 낚시하고 또 똑같을 거야. 왜? 헷갈린 부분은 헛갈린 문제. 자, 요 헛갈린 문제는 올해도 헷갈렸고 내년에도 헷갈려서 출제하는 교수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내기가 매력적인 문제라는 소리죠. 아이들이 이걸 냈을 때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 많이 어려워해. 라는 느낌이 든다면 요거는 또 내고 싶은 마음이 또 든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거는 실마리가 아니야. 늘 거기서 헷갈려해.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내도 아이들이 또 틀릴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문제를 보자마자 아까 말했죠. 틀리고 맞아. 이 문제 왜 틀렸을까? 이거 말고 보자마자 냄새 맡으면서 떡밥 냄새 확 느끼잖아. 낚시 냄새. 요 냄새 딱 나면서 바로 그냥 답을 틀리지 않게만 잡아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낚시 문제 틀릴 가능성, 낚일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 고난도 문제하고 낚시 문제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낚시 문제라고 그랬고요. 낚시 문제 풀 때 아까 요거 얘기했습니다. 기본 개념 얘기하면서 하나, 둘, 세 가지 얘기했었어요. 자, 이때 요 개념 풀면서 50문제, 엔제 풀면서 50문제, 파이널 풀면서 50문제 준비했다고 칩시다. 요런 낚시 문제 150문제 준비했다고 가정했을 때 150문제 다 풀려면 요 다 풀려면 하나에 1분쯤 걸리면 한 150분쯤 걸리면 돼요. 근데 고난도 문제 10문제 있다고 치세요. 10문제. 이 10문제 다 풀려면 한 문제당 10분씩 풀면은 100분 걸려요. 100분에 10문제 가지고 시험에 안 나올 걸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150분 들어가지고선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준비할 것인지 150문제를 준비를 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이 어떤 걸 준비할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답 나오시겠죠.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수능 15일 남기고 보름 남기고 준비해야 될 거 요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 차근차근 유형 준비하시면서 요거 고난도 준비하면서 얘는 잘 저장해 놓으세요. 고난도 문제는 잘 문제 은행화 시켜준다면 그럼 여러분 충분히 대학 가는데 저런 문제가 한 문제씩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점에 한 문제. 수능 400점에 400점. 그럼 8문제. 38, 24. 실수만 안 해도 25점 그냥 훅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2014년 수능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난도 문제보다는 낚시 문제 준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신다면 여러분 수능 아마 대학 가는 데서 충분한 점수를 맞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기대치에 맞게끔 점수가 나와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화학 준비하는 것에 대한 내용 김지원이었습니다.
자, 2014년 수능을 준비하는 거, 2015년 수능 문제 대비죠. 예.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에 대해서 지금 하는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공부를 그대로 하시되, 거기서 조금만 더 낚시 문제를 그게 진짜 중요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낚시 문제를 잘 준비하시고 잘 모아만 두신다면 나중에 그냥 쭉 막연히 공부한 친구와 다르게 여러분은 수능 보름 남기고 점수를 20, 30점을 쑥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낚시 문제 저장 요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수능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